네, 데이터의 모든 것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신의 개인 데이터나 인증서 같은 민감 데이터를 여러 가지 IT 기기에 저장해서 잘 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오늘 내 데이터를 보호하는 사용자 인증 기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뭐 대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또 한 번 있었던 것 같고요.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뭐 영문도 쓰고 대문자도 쓰고 특수기호도 쓰긴 하는데 왜 자꾸 해킹이 일어나는 겁니까? 뭐 사실은 뭐 사용자 인증, 비밀번호 요새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가상자산 거래도 많이 하실 텐데, 네. 그럼 이제 전자지갑을 잠궈놔야 되니까 그렇죠. 또 뭐 비밀번호 뭐 이런 거 많이 쓰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비밀번호를 할 때 뭐 특수 문자도 쓰라고 그러고 숫자도 쓰라고 그러고 뭐 자꾸 바꾸라고 그러고 대소문자도 쓰고.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이 어떤 걸 기억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걸 기억하려고 내가 아는 선에서. 그렇죠. 종이에 써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그걸 어떤 종이에 찍은 걸 종이에 쓴 걸 사진으로 찍어서 뭐 클라우드에 올려놓는다거나 네. 아니면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다 똑같은 걸 쓴다거나. 제가 그러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클라우드가 털려서 비밀번호가 노출된다거나 예. 아니면 내가 모든 사이트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쓸 경우에 그 모든 사이트가 다 보안 전문가들이 있어서 동일한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약한 사이트를 뚫어서 거기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네. 그걸로 더 큰 사이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비밀번호 유출 사례가 제일 많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도 계속해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를 좀 바꾸거나 기본적으로 뭐 줄이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해킹 피해를 좀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어떤 비밀번호가 과연 안전한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도 그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 비밀번호 생성 규칙 가이드라인, 이것을 만든 곳이 미국 정부입니다. 아, 비밀번호를 규칙적으로 만드는 거를 만든 게 미국 정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특수 문자와 숫자를 섞어 써라.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라. 예. 뭐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있죠. 기사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게 예.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 NIST라고 그래서 NIST라고 그럽니다. 네. 이게 이제 연방 정부 표준을 만드는 기관인데 예.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 생성과 관련한 안전한 비밀번호 생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재미난 것은 2017년에 네. 이 비밀번호 생성 가이드라인을 만든 사람이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네. 화면에 보이는 저것이 그 인터뷰 기사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란 곳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제 70살이 넘어서 네. 돌이켜 보니까 내가 그때 비밀번호 생성 규칙을 잘못 만들었다. 아, 이제 와서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잘못 만든 부분은 뭐였냐 하면 예. 특수 문자를 섞어 쓰라고 한 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뭐 N3, V 달러 R 뭐 이런 식으로 막 섞어 썼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섞어 쓰라고 한 거 잘못했다. 어. 그리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바꾸라고 한 것도 잘못했다. 내 실수였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NEV 달러 R 이렇게 돼 있죠. 네. 저게 뭐냐면 알파벳 2 대신에 예. 숫자 3을 쓴 겁니다. 네. 숫자 3을 거꾸로 하면 알파벳 2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 네, 네. 달러도 저기 2자를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파벳 2하고 비슷하니까. 네. 그렇죠? 저게 이제 뭐냐면 사람들한테 특수 문자를 섞어 쓰라고 그러면 이제 패턴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I 대신에 느낌표를 쓴다든가 네. 뭐 저것처럼
알파벳 2가 들어갈 부분에 숫자 3을 쓴다든가 이러니까 오히려 섞어 쓰라고 그러니까 더 쉬운 패턴을 쫓아가서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특수 문자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커들은 더 뚫기가 쉬워지죠.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이 한 것이 특수 문자를 섞어 쓰라고 그랬는데 그거 이미 해커들이 다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뻔한 패턴을 쓰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느니 그냥 긴 길이의 패스워드를 쓰는 게 훨씬 낫다. 아, 길게 그냥 써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패스워드를 무슨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바꾸라고 그러니까 네. 한 2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왔다 갔다 하더라. 보통 그렇게 많이 네, 하죠. 이게 네. 더 안 좋더라. 그래서 그냥 안전한 패스워드를 오랫동안 쓰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만든 패스워드 생성 규칙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폐기한다.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미국 정부는 2017년에 저희가 나오고 나서 패스워드 생성 규칙을 바꿨습니다. 그 바꾼 패스워드 생성 규칙에서는 뭐 특수 문자를 섞어 써라. 이런 거 아니면 없어요? 주기적으로 바꿔라. 이거 다 없어졌습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규정을 안 바꾸고 아, 있습니다. 그대로 쓰고 그렇죠. 있군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연합뉴스에서도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바꿔라. 예. 특수 문자 섞어 써라. 예. 이걸 보안팀에서 계속 얘기하고 계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 가이드라인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설명하는 좋은 비밀번호 만드는 방법은 그냥 길게 써라가 더 그렇죠. 낫군요. 가급적 긴 길이의 패스워드를 쓰는 것이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약간씩 변화를 줘서 사이트마다 그러니까 내가 접속하려는 인터넷 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쓰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하게 보안 관리가 되는 사이트가 뚫려서 거기 비밀번호를 가지고 다른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 궁금한 거 하나 생겼는데 네. 보통 비밀번호를 만들 때 이제 그 웹브라우저에서 추천 비밀번호라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구호 같은 거를 해주는 네네.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걸 써도 되는 겁니까? 그걸 써도 되죠. 그건 사실은 컴퓨터가 랜덤하게 생성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꽤 안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디다 써놓으시거나 사진을 찍게 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다 해 보니까 나갈 이제 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네. 사실은 규칙을 나름대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다.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뭐 백설 이거는 한글로 그냥 쓰고 네. 그다음에 공주는 뭐 프린세스니까 뭐 영어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와는 숫자로 더하기 네. 그다음에 뭐 일곱 난장이니까 7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면 뭐 내가 이렇게 좀 복잡한 거지만 좀 오래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렇죠. 만들면 그렇게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기억하기 쉽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밀번호 만드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요즘에는 이제 비밀번호를 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인증 방법으로 사실 접속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패턴도 있고요, 지문도 있고, 홍채도 있고, 뭐 정맥 인식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자 인증 방식이 있을 텐데 하나씩 좀 장단점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패턴 인식, 휴대폰에서 이제 네. 이렇게 잠금 해제할 네네네. 때 쓰기도 하는데 요거의 장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패턴 인식은 왜 나왔냐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게 일단 화면이 조그맣단 말이에요. 네.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예전에 그렇죠, 초창기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패턴 인식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무늬만 그리면 네.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로그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폭발적으로 이 패턴 인식을 찾는 사용자가 늘어났었죠. 예.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패턴 인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패스워드, 비밀번호에 비해서는 안전도가 떨어집니다. 아, 패턴이 오히려 비밀번호 누르는 것보다 덜 보안성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비밀번호 7자리다. 예. 그러면 각 자리가 그냥 우리가 랜덤하게 아무거나 막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패턴은 이 손가락이 떼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방향이 뻔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무늬를 계속 입력하다 보니까 네. 내가 이게 스마트폰을 옆에서 이렇게 잘 불빛에 비춰보면 보이죠? 대략 어떤 패턴인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해외에서는 어떤 연구 결과도 있냐면
내가 이제 스마트폰에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카메라를 가지고 원격에서 패턴 인식으로 로그인하는 사람을 그냥 찍습니다. 오. 그 다음에 그것을 뭐 일종의 인공지능이죠. 예. 그냥 컴퓨터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과연 어떤 패턴일까? 너 한번 추천해봐. 이러면 컴퓨터가 한 5-6가지 후보를 알려줍니다. 그게 정확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남들이 패턴 인식으로 로그인하는 걸 원격에서 촬영해서 내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풀 경우에 5번 만에 뚫고 들어갈 수 있었다. 패턴을 쓰니까. 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패턴 인식의 경우에 비밀번호, 패스워드보다는 안전도가 떨어진다. 너무 맹신하는 건 좋지 않다. 이건 좀 명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성 자체는 이제 편리하긴 하고 되게 어렵게 하면은 안 뚫릴 것 같지만 오히려 비밀번호 하나씩 찍는 것보다도 보안성이 낮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이제 지문으로도 네. 많이 인증 많이 하고 네네. 잠금 해제도 많이 하긴 하는데 금융권에서는 홍채도 이제 쓰게 되잖아요. 네. 일명 이제 통칭해서 네네. 생체 인식, 생체 인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생체 인식을 통한 사용자 인증 요거는 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쁠까요? 일단 뭐 생체 인식이라고 하는 게 뭘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신체의 일부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뭐 이건 훔쳐가지도 못하잖아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스워드를 대체할 수 있다, 패턴 인식을 대체할 수 있다. 네. 이래서 많이 각광을 받죠. 뭐 지문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손가락에 있는 지문을 네. 인식하는 거고요. 홍채 인식은 우리가 눈을 잘 보면 가운데 동공이 있고 새까만 거, 그다음에 맨 바깥에 흰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동공하고 흰자 사이에 이렇게 무늬가 있는 어떤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가 홍채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 동공 주위에 있는 그 홍채 무늬 패턴을 이용해서 이용자를 인식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지문 인식 같은 경우에 1만 번 중에 한 번 정도 오류가 발생하는데 홍채 인식은 뭐 100만 번 중에 한 번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걸로 인정받죠. 그 다음에 요새 뭐 정맥 인식이라고 그래서 이 손등에 이 어떤 핏줄, 네. 정맥, ATM 가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제 인식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손바닥 모양을 가지고 예. 인식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건 지문 인식이죠. 지문. 네. 그래서 지문 인식도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네. 리더기를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나눠지고요. 보통은 이제 광학식 리더기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딱 갖다 대면 그냥 사진을 찍는 겁니다. 복사기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지문에 어떤 사람 지문이구나 이렇게 인증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정전식이라고 그래서 네. 우리가 지문을 잘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골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리더기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네. 튀어나온 부분은 전기가 흐를 거고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닿질 않으니까 네. 전기가 안 흐르겠죠. 요 차이를 이용해서 지문을 인식하는 겁니다. 어디가 나와 있고 어디가 들어가 있다. 요게 이제 정전식 리더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초음파 리더기가 있습니다. 초음파. 그래서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박쥐가 어떤 동굴 내부를 인식하듯이 어떤 지문의 형태를 인식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휴대전화에 쓰는 지문 인식기는 네. 보통 정전식이나 그러니까 전기를 쓰는 거 또는 초음파를 쓰는 것 이 두 가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문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화면 저 자료를 잠깐 갖고 왔는데 네. 저게 이제 CCC라고 하는 해킹 대회가 있습니다. 뭐 Chaos 컴퓨터 클럽이라고 그래서 네. CCC라고 하는 해킹 컨퍼런스인데 거기서 이제 해커 하나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어떤 정치인의 사진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엄지 손가락이 사진에 노출돼 있더라. 이렇게 따봉 같은 거 하면 그렇죠. 찍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걸 내가 확대해서 지문의 본을 떴다. 그래서 지문 인식기를 우회할 수 있었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어떤 것도 있냐 하면 우리 사진 찍을 때 V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V자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한 3m 거리에서 찍은 겁니다. 이 사진으로부터 지문을 확대해서 모조 지문을 복제해냈다. 보통 우리가 모조 지문을 만들 때 실리콘 같은 걸로 예. 본을 떠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문 인식기를 우회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생체 인식기 중에 조금 가격이 올라가 있는 것들은 어떤 기능도 있냐면 이게 실리콘을 이용해서 본을 뜬 모조 지문인지 아니면 사람 손에 붙어 있는 살아있는 지문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손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 뭐 체온도 있을 것이고 미세하게 사람 몸에는 전류도 흐르고 뭐 이러니까 그런 차이를 인식하는 겁니다.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사진 찍을 때는 주먹을 쥐든지 부인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저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아이폰은 지문도 아니고 홍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페이스 아이디라는 특수한 인증 방법을 쓰는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얼굴 사진 인식이라고 확인이잖아요.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네. 보안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뭐 얼굴 인식도 예. 우리가 뭐 얼굴을 똑같이 뭐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특징점이라고 그래서 뭐 광대뼈와 광대뼈 사이의 거리. 뭐 코 요곳의 거리, 뭐 눈썹과 눈썹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와 매칭시켜서 이게 사람 정당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걸 이제 구분짓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이런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빠르게 실제로 인식이 일어나고요. 네. 그리고 사실 홍채 인식보다는 조금 거부감이 덜합니다. 왜 그러냐면 홍채 인식은 실제로 적외선을 눈에다 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좀 찜찜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있을 수 있죠. 예, 또 이게 홍채 인식은 아주 밝은 데서는 잘 작동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얼굴 인식은 그냥 얼굴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네, 사진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사실은 이게 기업들의 어떤 마케팅 전략하고도 연계됩니다.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식은 정확히 한 리더기에 그걸 갖다 대야 됩니다. 네. 근데 얼굴 인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그냥 사진만 찍히면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범죄자를 잡는 게 용이합니다. 좀 더 빠르게 카메라를 잡을 잘만 숨겨놓으면 네. 나도 내가 어디서 찍혔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런데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딱 찍혔는데 누군지가 식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춤형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버스 정류장 가면 그냥 광고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조그만 카메라를 숨겨놓고 이걸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시켜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찍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광고를 그 광고판에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면 광고 시장이 훨씬 커지겠죠. 그래서 정부도 좋아하고 기업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뭐 빨리빨리 내가 인식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 인식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얼굴을 스캔해 갖고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딱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뭐 우리가 패턴도 있고 비밀번호도 있고 이제 생체 인식도 있는데 가장 보안성이 높고 추천할 만한 건 어떤 걸까요? 역시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 안전하게 잘만 관리한다면.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체 인식할 때도 그걸 보조 수단 정도로 인식하라. 그래서 반드시 패스워드와 같이 써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예, 그런데 패스워드도 사실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선택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 외국에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중 인증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예를 들어 비밀번호도 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앱이라든가 네. 아니면 SMS 문자 메시지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뭐가 하나 더 오잖아요. 이렇게 2단계 인증, 이중 인증을 활성화시켜라 이렇게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포털 사이트나 뭐라 그러지 좀 비싼 서비스를 쓰려고 하면 이중 인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밀번호 기반의 다른 인증을 대체로 쓰는 방법 그렇죠. 이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리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기반한 이중 인증은 지금 없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미국 정부에서 이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해킹을 너무 잘 당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이용한 이중 인증보다는 앱을 이용한 이중 인증을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이라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구글 OTP 이런 것들을 써라.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앱을 이용한 이중 인증을 쓰라는 거죠. 네. 이제 인식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차세대 사용자 인증 방법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인증을 해서 정보를 등록한다는 게 내 개인 정보를 기업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꼭 그러지 않고서도 인증할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소위 블록체인 하면 나오는 DID라고 하는 거죠. 예. Decentralized Identification에서 탈중앙화된 신원 인증. DID. 네, 그래서 예. DID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지금 잘 보시면 구글, 페이스북, 뭐 네이버, 카카오 전부 다 소셜 로그인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등록 안 해도 예를 들어 구글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의 계정이 있으면 네. 어디에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죠. 거의 하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구글이나 네이버나 카카오가 점점 더 빅브라더가 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용자의 신원인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수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중앙의 어떤 인터넷 기업이나 중앙의 기업들이 사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탈중앙화시켜서 저장시키자. 이게 DID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DID가 실제로 지금 서비스되고 있거나 뭐 활용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모 통신업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DID는 특정 회사가 사용자 인증 정보를 과도하게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DID 서비스를 실제로 쓰실 때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참여해서 이 노드라고 우리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블록체인 노드를 공동 관리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블록체인을 써서 우린 DID 해요 하지만 뭐 회사 한두 개가 그냥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건 그냥 무늬만 탈중앙화니까 조금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사용자 인증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용자 인증과 관련해서 앞으로 과제 어떤 쪽으로 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용자 인증은 굉장히 다양한 수단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네, 기업은 분명히 마케팅으로 또 사용하고 싶거나 아니면 소셜 로그인 같은 어떤 거대한 어떤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막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인증을 쓰실 때 안전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뭐 기업에서 뭘 해준다고 그래서 그냥 넙죽넙죽 아무 기업이나 이렇게 좀 문어발식으로 가입해서 네. 여러 사용자 인증 수단을 이렇게 좀 남용하시는 건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상 모든 것을 인증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좀 보호하면서 비밀번호 기반으로 보안을 강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와 함께 데이터 리안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